네,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자, 오늘 이제 채권의 소멸 부분을 보시는데, 채권의 소멸과 관련돼서 채권법 총칙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교과서로. 근데 어쨌든 채권의 소멸과 관련돼서 목차를 간단하게 살펴보시면은, 물론 뭐 채권의 소멸로서 종설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뭐 소멸 사유로 변제, 대물 변제, 공탁, 상계, 경계, 면제, 혼동, 이것이 채권법 총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민법 총칙에 소멸 사유도 결국에는 채권 소멸 사유가 될 수 있겠죠. 일단 채권 소멸 사유로서 변제, 쉽게 이야기하면 돈 갚는 거를 생각하면 되죠. 그 정도 하시고 송덕수 교수님 교과서 421페이지를 보십니다. 421페이지 보시면은 채권의 소멸, 채권 소멸과 그 원인, 채권의 소멸이란 채권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법은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법조문상 법조문 체계상 제6절 채권의 소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계, 면제, 혼동 7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근데 채권 소멸의 원인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채권은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이행불능, 그 다음에 목적 자체가 소멸되는 경우, 그 다음에 소멸시효 완성, 그 다음에 뭐 채권의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존속기간 만료, 이런 것들에 소멸되는데, 채권편에 규정하고 있는 걸 일단 본다라는 겁니다. 변제, 변제란 채무자가 또는 제3자가 채무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하는데, 화면을 보시면은 뭐 변제 제공을 하는데, 결국에는 뭐 이행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행 제공이 될 것이고, 변제 방법에 뭐 현실의 제공, 구두 제공, 또는 경우에 따라서 구두 제공조차 필요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채무자가 변제 제공을 하면은 자기는 일단 이행을 했으니까 채무 불이행 책임은 면하게 되겠죠. 그 이후에 이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쌍무계약에서 일방만 이행 제공했으면은 일단 상대방은 동시행변권이 상실되겠죠. 422페이지 송덕수 교수님 교과서 420페이지 22페이지 동산의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하거나 또는 임차인이 차임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것, 이런 것들이 변제의 이해가 될 겁니다. 변제는 채무 이행과 실질에 있어서는 같다. 즉 이행은 소멸시키는 행위 측면에서 보는 것이고, 변제는 채권 소멸이라는 측면에서 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뭐 코끼리를 앞에서 봤나 뒤에서 봤나 이거죠. 물론 또 코끼리 또 앞모습만 보고 뒷모습만 보고 꼬리만 보고 뭐 코끼리가 뱀 같다 이러면 안 되죠. 변제의 성질, 변제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변제의 변제 의사가 필요한가? 변제 의사, 이 의사가 민법 총칙에서 말하는 의사 표시라면은 변제가 법률행위가 되어버리죠. 그런데 오늘날 변제가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견해는 있다는 거죠. 아니라는 견해가 거의 일치해 있습니다. 법률행위는 아닌데 그게 준법률행위냐 사실행위냐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견해는 준법률행위라고 본다, 그 정도. 그 다음에 424페이지 변제자 이렇게 나오는데, 변제자 채무자는 변제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변제 권한도 가지고 있다. 의무와 권한도 가지고 있다. 본래 채무자가 변제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채무자 아닌 자가 변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제3자가 변제하는 경우, 채무 변제는 언제나 채무자만이 하여야 될 것은 아니고 제3자도 원칙적으로 변제할 수 있다 했습니다. 제3자도 변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는 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3자의 변제는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자기 이름으로, 제3자 이름으로, 그러나 타인
채무자를 위해서 타인의 채무로서 변제하는 것이다 라는 거 그 정도 하시고, 425페이지 제3자의 변제가 있으면 채무자의 변제가 있는 때와 마찬가지로 일단 채권은 소멸한다. 다만 변제한 제3자는 일정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한다. 변제에 의한 대위, 이거 일종의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이전 사유가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채권은 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에 존속하게 된다라는 거. 한편 제3자의 변제 제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정당한 이행이 있는데 수령하지 않으면 채권자 지체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제3자 변제 외에 대물 변제, 공탁, 상계도 제3자가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대물 변제, 공탁까지는 제3자가 할 수 있다는데 다툼이 없는데, 상계에 관해서는 오히려 부정설이 우세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송 교수님도 생각컨대 대물 변제나 공탁은 변제와 마찬가지로 채권을 만족시키는 것이므로 제3자에서 행해져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근데 상계는 담보적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제3자에 의해서 어떤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거죠. 그런데 제3자에 의해서 변제가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성질에 의한 제한. 채무의 성질이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데에는 제3자가 변제할 수 없다. 근데 일신전속적인 겁부, 학자의 강연, 저명한 교수가 오기로 하셔서 고가의 강사를 수강료를 주고 닦았는데 전혀 동명이인이 딴 사람이 왔다. 그러면 그 광고할 때는 동명이 올라 있죠. 그러면 민법 총칙에 가면 착오의 의사표시로 연결될 수도 있고, 광고자 쪽에서 고의로 그런 식으로 유발시켰다면은 사기의 의사표시로서 취소될 수 있는 그런 건 별개의 문제이고,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금지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적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노무 이런 것들 채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허용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해서 제한할 수도 있다. 이런 채무 이행은 반드시 채무자 너가 해야 돼. 다른 사람한테 시키지 마. 이런 약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도 그 법률 용어 때문에 그러는 사람들인데, 특별한 것이 없으면 합의, 약정, 계약 같은 거입니다. 426페이지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 제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변제하도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해관계는 법률상 이해관계만을 가리킨다. 당연히 민법 교과서에서 이해관계라면 법률상 이해관계를 이야기하겠죠.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은. 그리고 채무자의 반대 의사는 적극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으나 변제할 당시 객관적인 재반 사정에 비추어 명확하게 인식될 수는 있어야 된다.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그자가 해야 되고, 그 다음 단락을 보시면 연대 채무자, 보증인, 물상 보증인,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 이런 사람들은 일정한 이해관계가 있죠. 이런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는 거. 변제하고 난 뒤에 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내가 네 대신에 돈 갚아줬으니까 갚아준 돈 내놔. 이런 말이죠. 그렇게 국어적으로 쓰면은 그게 더 편한가? 그에 비하여 공동저당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의 후순위로 저당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데, 후순위 저당권이어도 결국에는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될 겁니다. 이 경우에 설정되어 있는데, 그 부동산에 대해 먼저 경매가 실행되어 앞에 있는 공동저당권자가 매각대금 전액을 배당받고 채무 일부가 남은 경우에 가등기 권리자는 즉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있는 공동저당권자보다 뒤에 있는 후순위 가등기 권리자 또는 공동저당권자보다 뒤에 있는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이 선순위 저당권을 대위 취득하고 그 가등기 권리자, 그 저당권 권리자는 이 선순위 저당권에 대하여 물상 대위함으로써 대위가 두 번 일어나죠. 우선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해관계만 있고 따라서 이 사람은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다라는 거.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 채무자의 의사는 제3자가 변제할 당시의 객관적인 재반 사정에 비추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함부로 채무자의 반대 의사를 추정함으로써 제3자의 변제 효과를 무효화시키는 일은 피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것. 부동산의 매수인은 그 권리 실현에 장애가 되는 그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등의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매도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볼 것이다 라는 것. 근데 어떤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거기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근저당권이. 근데 그 근저당권부 피담보 채권 그것을 매도인인 채무자가 변제를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매매대금에서 그 비담보 채권액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변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해버리면 이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자기 권리가 상실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울며 겨자 먹기라도 변제를 하고 말소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뭐 꼭 그럴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럴 실익이 있습니다. 뭐 예컨대 아파트 10억에 매입을 할 때 2억 채권 최고액을 하는 근저당이 있었는데 뭐 그걸 공제하고 8억을 줄라 하니까 매도인이 일단 다 갚아라. 아직까지 저 2억 변제할 날이 멀었다. 변제할 날이 되면 꼭 갚겠다라고 하길래 믿고 10억을 다 줬는데 변제기에 매도인이 돈을 전부 탕진해가지고 안 갚고 있다면 저당권 실행으로서 그 소유권이 날아갈 수 있겠죠. 그럴 때 2억이라도 갚고 소유권을 유지시키는 게 훨씬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지금 현재 그 부동산이 20억짜리가 되어 있으니까. 예컨대 리얼 변제할 정당이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을 가리키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채무자와 연립주택건설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 채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음으로써 인하여 연립주택건설 사업에 지장을 받을 우리가 있던 사실상 이해관계만 가지고는 여기에 포함될 수 없다라는 거. 그 정도 하시고, 그러면은 변제 수령자, 뭐 쉽게 이야기하면은 돈 받을 권한이 있는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겠죠. 변제 수령자, 유효하게 변제를 수령할 수 있는 자이다. 원칙적으로 당연히 이거 채권자이겠지만 채권자가 아니라도 수령 권한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채권자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수령 권한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쉽게 이야기하면은 채무 이행을 받을 수 있는 자,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뭐 돈 받을 자 이 말이죠.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변제 수령 권한을 가진다. 예외 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령 권한이 없다. 근데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 그래서 압류 또는 가압류하면은 그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금지시킵니다. 어느 채권자의 채권이 그의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가 되면 그 채권이 지급 금지된다. 예를 들어 한번 보시죠. 가령 A의 B에 대한 채권을 A의 채권자 C가 압류한 경우에, 그래서 B가 제3채무자, A가 채무자, C가 A의 B에 대한 채권을 압류했다면 B는 그 A에게 지급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채권이 압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자, 그 채무자에게 변제를 해버리면 압류 채권자는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얻어서 제3채무자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하여 제3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자에게 변제한 것은 압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또 변제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때 변제하고 나면은 그 제3채무자는 자기의 채권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지만 그 돈을 받아간 사람이 다 써버렸으면 권리는 있지만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는 수가 있다는 거죠. 채권이 입질된 경우도 마찬가지. 채권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가 그의 채권을 입질하여 대항 요건을 갖춘 때에는 그 후에 변제 수령 권한은 채권자에게만 귀속되고, 제3채무자가 그의 채권자, 즉 질권 설정해준 자에게 변제하더라도 그 변제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즉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면, 질권 실행해서 이행을 청구하면 또 지급해야 되고 앞에와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다음에 채권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채권자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 채권자는 채권을 추심할 권한을 잃고 파산 관제인이 변제 수령권을 갖게 된다는 것. 429페이지 회생 절차가 개시된 후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데 채권자는 추심을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변제 수령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것. 회생 절차 개시 신청 후 한번 보시죠. 그 절차의 개시 결정이 있기 전에 법원이 보전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 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 처분을 명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법원은 이러한 보전 처분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전 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 하시고, 채권자 이외의 변제 수령자, 수령 권한이 있는 자. 그렇다면 어떤 데 있는가? 채권자에 의하여, 채권자 의사표시에 의하죠. 말이죠. 채권자에 의하여 또는 법률 규정, 법원의 선임에 의하여 변제 수령 권한이 부여된 자는 수령 권한이 있는데, 채권자의 임의 대리인 대신 돈 받으라고 하세요. 뭐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부재자가 선임한 재산관리인, 부재자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임의 대리의 성질을 가집니다. 채권 추심을 위해서,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수임이 이 채권자에 의하여 수령 권한이 있게 된 자이고,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 대항 요건을 갖춘 채권 질권자, 아까 이야기했죠. 질권 설정자는 수령 권한이 없죠. 질권자가 수령 권한이 있다는 거죠. 대항 요건을 갖췄을 때 제3채무자에게 직접 이행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봤다시피 파산 관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에 선임된 보전관리인, 또 회생 절차 개시 후에 선임된 관리인, 주신명령 또는 전부명령 받은 압류 채권자,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채권자, 대유권자 등이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선임에 의해서 수령 권한을 가지게 된 자라는 것. 그 이외에 표현 수령권자, 겉으로 보기에 수령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표현 수령권자. 민법은 선의의 변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 채권자 이외의 자에 대한 변제를 유효한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채권의 준점유자, 채권의 준점유자란 채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자이다. 여기서 사실상 행사한다라 하면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진 걸 말한다. 실제로는 권한이 없는데 외관상을 보기에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채권의 준점유자의 예로서 예금증서, 기타 채권증서와 인장을 소지한 자, 그 다음에 표현상속인, 가압류를 하여 채권 주신 기타 처분행위에 제한을 받다가 가압류를 취소하는 가집행 선고 판결을 받아 다시 채권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을 듯한 외관을 가지게 된 채권자. 그 다음에 431페이지 유주한 영수증을 제시하여 변제받은 자도 채권자라고 인정될 만한 외관을 갖춘 때에는 채권의 준점유자가 된다라는 것.
근데 위조된 수표 소지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부동산 사업의 동업자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금융실명제 이후 예금 명의자도 아니고 예금 통장도 안 가지고 있는 실제 예금 행위자는 여기서 말하는 채권의 준점유자가 아니다. 채권의 준점유자일 때에는 그자에게 변제를 하면 일단 채권은 소멸되고 실제 채권자와 표현 수령권자끼리의 법적인 문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나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등의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채권의 준점유자가 아닌 자에게 변제를 했다면은 그거는 아예 채권 소멸 효과를 못 시키죠. 정당한 채권자는 여전히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때 실제 이러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해서 변제한 속칭 채무자는 그 돈을 받아간 사람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게 되겠죠. 채권 양도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 채권을 사실상 양수인이 채권의 준점유자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데 일단 긍정하는 견해가 다수설이다라는 거. 그 다음 단락 보시면은 판례에 의하면 무효인 전부명령을 받은 자는 채권의 준점유자로 다루어진다. 그래서 판례도 채권 양도가 무효 취소된 경우에 채권의 사실상 양수인도 채권의 준점유자라고 보는 것 같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432페이지 어떤 자가 스스로 채권자라 하지 않고 채권자의 대리인이다 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채권의 준점유자가 되는가에 대해서 그 마지막 줄 보시죠. 432페이지 판례는 준점유자가 스스로 채권자라고 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대리인이다 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때에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 라고 했다는 거. 그 다음에 남은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채권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유효하기 위한 요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려면 변제자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는 거. 여기서 선의라는 것은 준점유자에게 변제 수령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수령 권한이 있다고 믿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믿는데 과실이 없어야 된다는 거. 그 판단 기준 시점은 변제 시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 그 마지막 줄에 변제자의 선의 무과실은 변제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라는 거. 그 정도 하시고 434페이지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효과.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는가? 로 맞자 1번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선의 변제의 효과는 선의 무과실의 변제의 효과는 확정적이고 따라서 변제자는 준점유자에 대하여 변제한 것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왜? 채권을 소멸시켜버렸으니까. 나머지는 그 준점유자하고 진정한 채권자끼리의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435페이지 영수증 소유자. 요거는 진정한 영수증이겠죠. 위조된 영수증은 표현 수령 권한 쪽에 들어가니까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일단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러한 권한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효력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변제가 유효하려면 변제자의 선의 무과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436페이지 정권적 채권의 정서의 소지인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지명소지인, 출급채권과 같은 정권적 채권의 정서 소지인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인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변제자가 악의이거나 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유효하다는 거. 즉 선의 무중과실이면 유효하다는 거. 하는 정권적 채권의 유통성 확보를 위한 것이고, 수령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수령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표현 수령권한자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무효다라는 거. 그러나 변제를 하여 채권자가 이익을 얻음받은 경우 그 이익 받은 것만큼에 대해서는 유효하다는 거. 여기서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로는
변제의 수령자가 진정한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변제를 받은 급부를 전달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무고난 자의 변제 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때와 같이 무고난 자의 변제 수령을 채권자의 이익으로 돌릴 만한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나, 변제 수령자가 변제로 받은 급부를 가지고 채권자의 자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등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생긴 경우를 포함한다는 것.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